2012년 4월 1일 밤 10시 50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는 곳은 112 신고센터. 전화를 건 여자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지동 초등학교를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 어떤 주택 안 모르는 아저씨에게 끌려갔다고,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7분 36초 뒤 경찰은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자의 비명을, 옷가지가 찢기는 소리를, 그리고 청테이프가 풀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우리는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그 질문이 왜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4월 1일 만우절이었던 그날 밤, 28살의 한 여성이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32분. 그녀가 살던 곳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오래된 골목과 다세대 주택이 빼곡한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전봇대 뒤에 한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원춘, 41살, 중국 내몽골 자치구 출신의 조선족이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나 초등학교만 마치고 농사를 짓다가 2007년에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4년 동안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한국과 중국을 8차례나 오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오원춘은 다가오는 여성을 향해 몸을 부딪혔습니다. 시비가 시작됐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지동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블록, 큰 길 옆 1층 다세대 주택. 누구라도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위치였습니다. 밤 10시 50분. 끌려간 지 약 18분이 지났을 때 오원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자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위치 조회를 시도했습니다. 여자는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지동 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누가 그래요? 어떤 아저씨예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빨리요, 빨리요. 문이 잠겨 있다고 자기가 잠갔다고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곤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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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분 20초. 경찰이 처음 언론에 공개한 신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그 뒤로도 약 6분이 더 이어졌습니다. 신고 2분 4초가 지났을 때 청테이프를 찢는 듯한 찍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른 근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소가 안 나와가지고. 경찰관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동안에도 찍찍 소리는 계속됐고 여자의 신음소리도 계속됐습니다. 신고 4분 30초가 지났을 때 여자가 말합니다. 아저씨 아파. 그리고 또 다른 근무자가 말합니다.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그리고 7분 36초 한 근무자가 말했습니다. 에이, 끊어버리자.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경찰이 먼저 끊은 것이었습니다. 2012년 4월 2일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를 따라가 보니 신고가 접수된 지점에서 불과 도로 하나, 건물 2채 거리, 20발자국이면 닿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오원춘은 토막낸 시신을 가지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뉴스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범인을 잡았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감춘 채로 언론도 처음에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신 훼손의 잔혹성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그저 한 명의 흉악범 검거 소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장소까지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의 한 간부는 단호하게 해명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15초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형사 35명 전원을 출동시켜 밤새 탐문 수사를 했다. 13시간 만에 범인을 잡았다.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 그 모든 문장이 거짓이었습니다. 4월 5일, 떳떳하다면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마지못해 녹취록을 내놓았습니다. 신고 시간은 15초가 아니라 1분 20초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정확한 장소를 말했습니다. 지동초등학교 지나서 목골놀이터 방향, 집 안. 여기서 끝났더라면 단순한 늦장 대응 논란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한 언론사가 일면 머리 기사로 폭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은 진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신고 시간은 1분 20초가 아니라 7분 36초였고, 그 사이 경찰들은 여자의 비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청테이프 찢는 소리, 잘못했어요를 반복하는 절규, 부부싸움 같은 데라고 자기들끼리 중얼거리는 경찰관들, 그리고 에이, 끊어버리자는 마지막 한마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은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출동했다던 형사 35명은 알고 보니 11명이었습니다.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 5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신고 직후 상황실에서는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를 일선 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팀장은 무전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신고자가 있는 위치가 기지국이 설치된 곳, 즉 인근의 새마을 금고 쪽이라고 판단했고 초기 수색 지점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기지국 위치와 신고자의 실제 위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기지국은 전파 송수신 시설일 뿐이고 신고자는 그 기지국 반경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을 잘못 적용한 채 경찰은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탐문 수사가 신고 접수 약 3시간 뒤에야 시작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탐문 수사를 했다던 317곳도 거짓이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로 폭로했던 언론사 취재팀이 그 317곳을 직접 방문해 137명의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경찰이 다녀갔다고 답한 가정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상점 4곳에서만 경찰이 잠깐 들렀다는 증언이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그날 밤 직접 탐문에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쯤 형사 2명과 함께 승합차에 타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범인이 잡힌 곳은 바로 그 차에서 도로 하나 건너 20발자국 거리였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함께 있던 형사들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어요. 담당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3시간이면 빨리 잡은 거다. 그리고 빨리 찾았어도 신고 직후 어차피 죽었을 것이다. 이 형사과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녹취록 추가 분석 결과 범인 오원춘의 목소리도 녹음에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넌 못 믿겠어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부분을 발표해서 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15초, 다음에는 1분 20초, 마지막에는 7분 36초. 이렇게 거짓말은 단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한 시민에게 일어난 비극을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유족의 시간은 더 잔혹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뒤 담당 경찰서에서는 신임서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머물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임서장에게 꽃다발이 증정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격분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여기가 잔치집이냐고. 신임서장과 유족은 경찰서 현관에서 10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족 중 한 명은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잡았느냐, 한 건 했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살해된 동생의 시신을 마주한 가족 앞에서 경찰은 검거 실적을 자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즉석에서 증거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인권위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뒤에야 경찰은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국가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이 거짓말의 행진이 끝났을 때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담당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일선 경찰부터 일일이 신고센터 직원까지 모두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저지른 자, 오원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체포된 후 그가 보인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원춘은 한국 경찰의 대응에 놀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국에서 범죄로 조사를 받을 때는 심한 구타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에서도 같은 대우를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그를 구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진행했습니다. 오원춘은 그 사실에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변호했던 박모 변호사의 증언도 비슷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말에도 오원춘은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의 극악 범죄는 거의 100% 사형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6월 22일 오원춘이 추가 조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되던 날, 그는 호송버스 안에서 마약 사범 한 명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리를 떨며 창밖으로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희죽거리는 모습을 본 다른 수감자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에게서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4월 2일에 검거된 오원춘은 4월 26일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점,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점,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선고는 사형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도 함께였습니다. 이 판결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사형이라는 형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원춘이 인육이나 장기 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능성이 있다.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 이 한 줄이 사건에 대한 모든 추측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미 인육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는 많았습니다. 공사장 일용직만 하는 사람이 중국을 8차례나 오간 점, 요리도 거의 하지 않는 남자의 집에 칼을 가는 숫돌이 따로 있었던 점, 시신 훼손이 도축과 비슷한 방식이었던 점, 포를 뜨듯이 살점만 정교하게 분리한 점, 장기는 훼손하지 않은 채 약 6시간에 걸쳐 살점만 분해한 점,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왜 단 2번만 시도하고 살해했는가? 그 모든 시간 동안 시신을 그렇게 정교하게 분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힙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재판부.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인육 제공 목적이라면 적당한 도구를 미리 갖췄을 텐데 오원춘은 부엌칼만 사용했다. 둘째, 그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하며 중국 가족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일용직 노동자의 수입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셋째, 그의 계좌에는 인육 거래로 추정될 만한 별다른 입금 내역이 없다. 넷째, 평소 인육 사용이나 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재판부는 결론지었습니다. 시신 훼손은 인육 목적이 아니라 증거 인멸 목적이었다고. 사체 손괴의 잔혹성과 살해 과정의 잔혹성은 죄책의 경중이 다르다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단 자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법리상 심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원춘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구속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법정에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짜 결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7분 36초 동안 외쳤던 비명은 법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먼저 경찰 조직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사건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사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일이 신고센터 같은 중요한 부서에 무능한 사람을 발령한 것은 본인의 탓이다. 사실상 그동안 민생 치안을 등한시했다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경찰대학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경찰대학장은 한직이라 더 이상의 승진은 불가능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대기 발령됐고 이후 한직만 돌다가 퇴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과 일일이 신고센터 직원 등 모두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시스템 자체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 경찰에게는 자동 위치 추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소방에서만 가능했고 경찰은 신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화로 직접 주소를 물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지키려던 시스템 안에서 한 시민의 생명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신고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는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의 911은 전화가 갑자기 끊겼을 경우 접수자가 반드시 다시 전화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3분 안에 가까운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정상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접수자는 의도적인 암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아무 말이나 하세요. 밖에 무엇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부부싸움 신고나 여성의 다급한 911 호출이 들어오면 글자 그대로 단 2분 만에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통제하는 동안 응급차, 소방차, 추가 경관, 형사들이 줄지어 도착합니다. 영국과 홍콩의 999도 신고 후 무조건 3분 안에 응답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소방차가 늦어지면 순찰 중인 경찰관이 대신 출동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날 부부싸움 같은 데라며 전화를 끊어버린 신고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신고 전화를 무엇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일이 신고 시 신고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신고 분류 체계도 도입됐습니다. 그 전까지 경찰의 신고 코드는 코드 1, 2, 3, 3단계뿐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코드 0, 코드 0입니다. 가장 긴급한 상황을 위한 별도 단계, 코드 체계는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GPS 강제 활성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GPS가 꺼져 있어도 경찰이 버튼 하나로 그것을 켤 수 있게 됐습니다. 반경 10m 안쪽까지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2014년에는 일일이 시스템 전체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 인력 170명이 증원됐습니다. 전국의 신고 접수 요원 2154명 중 235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돼 교체됐습니다. 일일이 상황실 근무 체제도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었고 인사 혜택을 줘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으는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도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1년 후 동아일보는 경찰의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축소 은폐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상을 받은 기자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처절한 불행이 저희에겐 상으로 돌아온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유족도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배상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오랜 수건이었던 수사권 독립은 이 사건으로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키려 노력하던 시점이었지만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논의는 진전될 수 없었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에서 일부 변화가 이뤄졌을 뿐입니다. 한 여성이 7분 36초 동안 들려준 목소리,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앞으로의 수많은 7분 36초를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너무도 비싸게 치른 교훈이었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오원춘은 경북 북부제일교도소의 독거실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매일 자신의 방에서 피해 여성을 위해 108배를 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말이 사실인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그 사람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또 한 명의 가해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은 차철남, 56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채무 갈등을 이유로 지인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기 화성시 동탄에서도 그리고 병점동에서도 조선족 또는 중국 국적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13년 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원춘이라는 이름이 다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시스템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112는 더 빠르게 위치를 추적하고 코드 0은 더 신속하게 출동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로 충분한가? 우리는 다시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또다시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그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날 7분 36초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국가의 책임인지, 무엇이 진짜 시민의 안전인지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 시대에 꼭 던져야 할 질문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